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박물관에서 오르세 미술관 전시를 합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알다시피 프랑스 인상주의 대표적인 작가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미술관인데요. 물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서양 미술, 특히 인상주의 전시를 한다는 게 좀 낯설고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르세이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가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서양미술사 교과서에서 흔하게 접했던 모네나 르누아르 또 고갱, 또 세잔 등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반반입니다. 볼만하기도 하고 너무 좀 허접한 것도 있고요.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모네의 우산에 든 여인이라고 세잔의 양파가 있는 정물, 또 르누아르의 아주 작은 그림이지만 여인의 초상, 또 보나르의 정물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드가의 조각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드가의 조각을 보시면 드가가 늘 탐구했었던 회화적 주제하고 일치합니다. 그는 움직이는 사람들의 동세를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인 선묘로 포착하기도 하고, 또 파스텔로 문질러서 색채의 다발 속에서 미묘하게 흐르는 움직임들을 포착하고자 했었던 그 욕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각도 회화에서 다뤘던 특정한 발레하는 소녀들의 몸짓을 순간적으로 정지시킨 조각들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드가는 중요한 화가기도 하지만 화가 못지않게 그는 대단히 뛰어난 조각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드가의 조각 얘기를 꺼내냐면, 드가의 조각을 보고 있으면 발레하고 있는 특정 몸짓이 순간 허공에 정지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각은 무엇보다 어떤 특정한 동작을, 몸을 한순간에 응고시킨 결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가의 조각을 보면 순간적으로 동작들이 변화되는 한 순간들을 느닷없이 정지시켰다고 하는 그 순간을 침묵 속에서 바라보게 되겠죠. 또 하나 드가의 조각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그런 점토를 손으로 주물러서 나중에 브론즈로 굳힌 거겠죠. 근데 드가의 조각을 유심히 보시면 그 터치들이 점토를 주물르고 밀고 나가서 근육이라든가 몸 살덩어리를 붙여나갔다거나 그 모델링 해나갔다거나 흔적들이 표면에 적나라하게 묻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인체이기 전에 점토 덩어리로 이루어졌다고는 사실을 환기시킨다는 것이죠. 그 동시에 신체의 특정한 부위들 또는 얼굴이라든가 손이라든가 발 같은 부분을 보시면 정교하게 묘사했다기보다는 덩어리로 이렇게 쓱쓱 암시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는 걸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가의 조각은 발레하는 특정 소녀의 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점토 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즉 조각은 이미지이기 전에 물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조각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와 물질 사이에 헤매고 다니거나 떠돌아다니거나 그 둘 사이에서 유동하는 어떤 경계에서 진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별거 아닌 걸, 대수롭지 않은 걸 의미부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왜냐하면 전통적인 조각에서 그런 터치라든가 그 점토의 흔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서 그 전통적인 조각은 대리석을 말끔하게 매끄럽게 다듬어서 마치 실제 인간의 사이처럼 묘사하거나 점토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뺀질뺀질하게 석고로 뜨고 나중에 브론즈를 떠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것이 인체이거나 말이라는 이미지이지 그것이 점토나 또는 나무나 브론즈로 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사실은 증발시켜 버립니다. 즉 서구에서 전통적인 조각은 물질이 아니라 실제 않은 이미지였다고 말했었던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인상주의에서 드가와 로댕이 거의 동시대의 대표적인 뛰어난 조각가, 물론 우리는 로댕의 현대 조각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로댕이 더 선취적인 지점을 보여주지만
저는 드가 조각도 만만치 않은 매우 중요한 지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로부터 현대 조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가의 그 작은 입상들이지만 아주 작은 미니어처 조각이지만 그 세부의 표면에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드가의 그 빠른 손놀림, 점토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질을 매만지고 나갔던 것, 조각은 그래서 인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부정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매력적인 터치들이 만납니다. 그렇죠. 조각은 이미지이기 전에 물질이겠죠. 회화는 뭘까요? 회화는 이미지이기 전에 납작한 표면에 달라붙은 물감과 붓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이제 현대미술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회화를 우리가 특정한 표면을 뒤덮고 있는 물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표면에 일루전, 즉 눈속임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화는 눈속임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로 이루어졌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회화의 존재론적 조건은 표면입니다. 평면이겠죠. 주거나 사나 사각형이라고 하는 제한된 표면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 회화의 운명이라고 말해볼 수 있고, 회화를 한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건 주어진 표면을 어떤 방식으로 물질을 지으며든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든가 어쨌든 표면 자체를 해석하거나 표면 자체를 연출하는 일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건 그 표면, 피부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조건이 되겠죠. 또 하나는 사각형이라는 프레임, 틀이 중요한 조건이겠죠. 그림은 사각형 밖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각형이라는 틀은 그림의 실존적인 조건이고 경계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생과 사가 이루어지는 border, 그러니까 경계는 사각형 틀이겠죠. 사각형 밖을 나가면 회화는 존재할 수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림이 주거나 사나 사각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림의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힘은 결국 사각형이라는 틀 아닐까요? 그것이 경계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몸 밖에서 나가서 몸 밖을 벗어나서 할 수 없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조건이야말로 실질적인 인간의 실존적 조건이라면 회화의 실존적 조건은 주어진 사각형이라는 틀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주거나 사나 사각형 안에서 어쨌든 속된 말로 쇼부를 보겠죠. 조각은 뭘까요? 조각은 회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에 눈속임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라면 조각은 특정 공간에 놓인 물질이겠죠. 물체겠죠. 실제하는 물질이겠죠. 특정 공간에 놓이는 구체적인 사물 또는 구체적인 물질을 우리는 조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각의 생애에 관여하는 건 두 가지네요. 하나는 공간이고 하나는 물질이겠죠. 그렇죠? 네, 공간에 놓이는 물질을 우리는 조각이라고 부르겠죠. 조각은 특정한 공간에 놓이죠. 전통적인 조각들은 특정한 공간에 놓여서 장소에 놓여서 그 장소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서 상징적 언어로 기술하는 것을 조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전통적인 조각이라고 하는 건 하나 특정한 공간, 장소에 놓였던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기념비적인 조각들이겠죠. 동상들, 그렇죠? 신전에 놓인 신상들, 불전에 놓인 불상들, 예. 사찰 안에 놓여 있는 석탑들, 예를 든다면요, 마을 입구에 있는 장생들. 서구의 경우는 광장에 놓인 임금이나 또는 성당에 놓인 신상들이 다 한결같이 그러한 특정 장소, 그 장소의 사용과 의미에 대해서 상징적 언어로 기술했었던 것들이 전통적 조각이라고 말하겠죠. 따라 전통적 조각은 특정 장소에 저당 잡혀 있겠죠. 특정 장소가 어떤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들이 전통적 조각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 조각을 다분히 모뉴멘트적이다, 기념비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념비적이겠죠.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런 신상이라든가 왕이라든가 또는 장군의 동상 같은 것들은 위인들이겠죠. 그렇죠? 지배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존재들이겠죠. 그 존재들이 그 장소가 그 존재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파함과 동시에 그 장소에 놓인 수없이 많은 장소에 온 사람들에게 그 장소를 지배하고 있는 조각의 주체가, 그 조각상이 어떤 존재인지라고 하는 걸 앙시의 시점으로, 우러러보는 시점으로
경건하게 맞이하도록 배려한 장치가 전통적 조각이라고 말하겠죠. 따라서 전통적 조각은 특정한 장소에 놓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기념비적으로 놓여야 되기 때문에 좌대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죠. 좌대 있죠? 좌대 위에 조각이 놓이겠죠? 그렇죠? 조각의 밑받침을 우리가 좌대라고 말합니다. 좌대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여러분 광화문 사거리에 놓여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보세요. 근접할 수 있습니까? 근접할 수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 우러러보는 시점에서 봐야만 되겠죠. 거기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순신 장군은 우리를 내려다보시겠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올려다보지요. 그 높은 좌대 위에 긴 칼을 차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위용은 그 광화문이라고 하는 서울의 핵심적인 장소 한복판에 이순신 장군이라고 한 개인이, 한 위인이 어떤 맥락에서 얽혀 있는가라고 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다른 공간에 놓였다면 별 의미가 사실은 약화됐을 텐데, 한 광화문 한복판에 대한민국 심장부에 그 뒤로 경복궁과 청와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와 미 대사관을 양 옆으로 호위하면서 거느리면서 독대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그 장소와 이순신 장군의 의미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주겠죠. 그 공간에 부유하게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은 놓여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겠죠. 그 전형적인 전통적인 조각 개념입니다. 좌대에 놓여져. 1968년도에 전에도 말씀드리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장소에 그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위인의 동상이 그 높이에 그 크기로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나름의 알리바이를 갖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순신과 자신의 동시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 조각들은 바로 그렇게 특정한 장소에서 모뉴멘트적인 기념비적인 의미망을 부여하면서 상징적 언어로 군림하죠. 거기는 불가피하게 좌대가 개입돼요. 좌대는 그 조각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 조각을 바라보는 주체, 대관자가 근접할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근접할 수 없죠. 예. 조각 가까이 가기 어렵죠. 그것은 그 조각 좌대 위에 놓인 조각상과 나를 일정한 간격 속에서 떨어뜨려 놓는 구실을 할 수도 있겠고, 그 좌대는 그 위에 놓인 조각과 나라고 하는 또 일상적 삶의 공간인 바닥이라고 하는 것과 조각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큰 간격을 심어놓는 구실을 할 수도 있겠죠. 조각을 조각이게 하는 건 그래서 좌대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좌대 위에 놓여야 비로소 조각은 조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겠죠. 그림은 벽에 걸립니다. 벽이 회화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벽에 바짝 붙겠죠. 벽에 붙어버리면, 벽은 일상적 공간이기도 하죠. 벽에 붙어버리면 회화는 벽에 묻힐 수 있죠. 일상적 공간으로 스며들 수 있겠죠. 따라서 일상적 공간이라고 하는 벽과 작품,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입되는 장치를 우리는 액틀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왜 프레임이 들어올까요? 프레임은 주어진 그림과 일상적 삶의 공간인 벽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장치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회화를 회화에게 하는 건 프레임, 액틀이었겠죠. 조각을 조각에게 썼던 건 좌대였겠죠. 그렇죠? 네. 좌대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조각을 앙시 좀 우러러보겠죠. 우러본다고 하는 건 일상적 삶의 공간과 저 조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차원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만들겠죠. 또 하나, 회화는 어떤 표면에서 어떤 이야기 이미지를 이렇게 전개시켜 줍니다. 조각은 사실은 거대한 물질 하나가 딱 서서 어떤 상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긴 하죠. 그러나 회화는 한눈에 보일 수 있지만 조각은 한눈에 조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앞, 뒤가 있고 좌우 측면들이 있겠죠. 따라서 조각을 온전히 보려면 우리는 그 주변에 돌아다니거나 서성거리거나 배회해야 됩니다. 따라서 회화에 비해서 조각은 너무 많은 표면을 갖고 있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회화와 조각은 서로의 우월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싸웠었어요. 알다시피 르네상스계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회화와 조각의 서로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들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사실일 겁니다. 서로가 경쟁 구도 속에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서양 미술사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회화와 조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끝없이 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술사를 촘촘히 수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화 조각은 회화에 비해서 너무 많은 표면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회화처럼 한눈에 보이는 집중적이면서도 이미지, 제 어떤 서사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설득 있게 보여주는 것에 다소 장애가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디드로라든가 헤겔이라든가 또는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시인인 보들레르 같은 경우는 회화에 비해서 조각은 너무 많은 표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산란하다고, 분산적이라고 평했어요. 즉 회화에 비해서 조각을 좀 그 아래 단계에 뒀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디드로 같은 사상가나 헤겔 같은 철학가나 모들레르 같은 문인들은 굉장히 어쨌든 이야기, 이념, 그렇죠? 내러티브가 있는 것일 수밖에 없으니까 조각보다는 회화가 훨씬 더 효과적인 매체였다고 인식했었기 때문에 회화에 비해서 조각은 너무 많은 표면을 갖고 있어서 분산적이라든가 좀 번잡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알다시피 20세기 들어와서 현대 미술에서 회화와 조각은 공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회화와 조각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르네상스기부터 회화와 조각은 끝없이 서로 경쟁 구도를 달렸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로 자신이 다른 타 장르보다 조각보다 회화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하는 걸 강조할 때 불가피하게 상대방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내가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화는 그래서 사실은 조각을 끝없이 조각을 사실은 회화 입장에서 조각은 회화보다 못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끝없이 회화는 조각을 동경하면서 회화의 장점들을 설파할 수밖에 없겠죠. 회화가 지니고 있지 못하는 조각의 장점은 뭘까요? 조각은 입체적이죠. 구체적이죠. 실질적이죠. 그렇죠? 조각은 부정할 수 없는 실제잖아요. 회화가 아무리 실제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기가 막히게 사실적인 그림을 지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납작한 표면에 물감과 붓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빚어내는 환영에 불과하죠. 환영이죠. 그렇죠? 환시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마치 실제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그것은 실제가 아니죠. 납작한 표면에 문질러진 물감의 흔적들이겠죠. 반면에 조각은 부정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그 공간에 구체로 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라고 부정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조각은 실제성을 갖고 있겠죠. 실제성은 입체성을 갖고 있고 공간에 구체적으로 자리하고 있죠. 공간에 놓이고 있죠. 입체적이죠. 그렇죠? 입체는 빛의 거늘이죠. 공간의 거늘이겠죠. 중력의 법칙에 개입받고 있겠죠. 그럼 회화는 그 조각이 갖고 있는, 회화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화면에 끌어들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끌어들일까요? 회화는 표면을 입체적으로 만들겠죠. 그게 조각을 의식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뭘까요? 명암법, 원근법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요철 효과, 그러니까 덩어리감이 느껴지게 한다라든가, 덩어리감을 느껴지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빛을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화폭이 빛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둡고 밝은 부분을 만들어서 돌아가는 듯한 덩어리감이 나타나는 입체감, 볼륨감을 만들어내겠죠. 덩어리감을 만들어내겠죠. 그건 사실 눈속임이죠. 그와 동시에 조각은 공간에 놓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물이기 때문에 이 깊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 3차원적 세계는 깊이가 있는, 뎁스가 있는 세계잖아요. 그럼 회화는 평면의 세계죠. 표면의 세계죠. 표면의 세계에 깊이를 부여하겠죠. 그건 원근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다면 원근법과 명암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회화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각이 지니고 있는, 거느리고 있는 것들을 회화가 부단히 의식해서
회화가 그 조각적일 수 있는 것들을 끌어들인 결과라고 말해볼 수는 없을까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사람들의 눈을 더 기가 막히게 속일 수 있다고 다빈치는 믿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회화 자체의 장점이라기보다는 회화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관자의 시지각이라고 하는 것, 몸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미 거기에는 현상학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애초에 노정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림이라는 건 늘 사후적인 거 아닐까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그림은 그려지는 순간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에서 계속 나중에 평가되고 해석되고 의미부여를 받고 그렇게 느껴지고 바라보여지는 거라면 모든 그림은 결국은 종국은 사후적인 거 아닐까요? 조각은 또한 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회화한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미지겠죠. 표면적인 이미지겠죠. 그동안 회화 조각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덩어리의 표면에 이미지를 끌어안는 거겠죠. 따라서 사실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릴리프, 부조였겠죠. 그럼요. 부조가 사실은 조각이 회화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는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조라고 하는 것은 회화와 동일한 표면의 거늘이죠. 다만 그 표면은 훨씬 입체감 나게 하겠죠. 그러나 회화보다는 그 깊이감을 내기는 만만치는 않죠. 원근법을 부여하기는. 그렇죠? 부조는 제한되죠. 이렇게 맨 튀어나오는 부분과 깊이 있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화는 납작한 표현이냐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죠. 넘어서죠. 아득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자 소시점 끝까지. 그렇죠? 너무 깊이 있는 것까지를 표면에 부일러 일으킬 수 있다면 조각은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부조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것이 맨 앞부분과 맨 끝에 부분들의 이 깊이가 사실은 늘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덩어리 조각은 역시 덩어리 표면에 이미지를 끌어안으면서 회화적인 표면을 거느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조각은 회화의 장점들,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다채로운 이미지 연출을 그런 방식으로 끌어안으면서 회화 장르를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르네상스 이후에 인상주의 직전까지 드가나 로댕 직전까지 쭉 전개되어 오는 역사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에 다시 돌아가서 드가의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 어려운 몸짓을 하고 있는 발레를 하고 있는 소녀의 입상을 재현했어요. 그런데 그 좌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발 닿는 표면에 닿는 부위만 약간 납작한 그것이 발이 마치 넓혀져 있다는 듯이 마치 오리발을 끼고 있는 것처럼 약간의 지지대 역할만 합니다. 이런 덩어리를 갖고 있는 좌대에 올라서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건 바로 드가에 와서 좌대는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 현대 조각은 좌대가 사라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의자가 여기 너무 장황하게 앞에 설정돼 있지만 제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다소 길게 한 이유는 오늘날 조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제가 언급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왜 오늘날 조각들은 흔히 말하는 서위치라든가 좌대가 없고 기념비적이지 않고 뭐 어떤 구체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고 이미적인 물질에 불과하고 이런 뭐 흔히 요새 뭐 장소 특정적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조각이 왜 이렇게 될까? 우리는 여전히 조각이라면 어떤 덩어리의 인체를 매끈하게 가다듬고 있거나 특정한 물질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거나 기념비적인 동상이라고 하는 그 모뉴멘탈의 말로 조각이라고 이해되고 있는데 오늘날 사실은 그 조각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조각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졌어요. 오늘의 조각들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첫째, 조각은 단단한 덩어리 물질이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조각이 단지 그런 단단한 물질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국립현대미술관에 오픈하면서 가운데 설치된 서도호의 작품 보셨죠? 그 모기장 같은 거 거대한 한옥과 서양 건물들을 중첩시켜놨죠? 그 조각일까요? 설치일까요? 조각이기도 설치겠죠. 그러나 그 덩어리 있나요? 물질인가요? 볼륨이 있던가요? 중력의 법칙을 받나요? 아닙니다. 헛개비 같은 천이죠. 숭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는 모기장 같은 모기장이에요. 그것이 덩어리가 있나요? 볼륨이 있나요? 아니에요. 전통적인 조각 개념에서 훌쩍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무수한 표면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기가 막히게 묘사돼 있잖아요.
문짝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기와라든가 액세서리 같은 게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지 않던가요? 그렇죠? 윽박지르듯이 질문도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질문을 던지고 말하는 거를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건 표면을 갖고 있죠. 그렇죠? 표면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아리까리한 거죠. 그렇죠? 헷갈리는 거죠. 이거 더 이상 전통적 조각 개념을 해석할 수 없겠죠. 물론 전통적 조각 개념을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믿고 있었던 조각 개념이라는 건 사실은 1970년대 이후로 다 깨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첫째 날아간 거는 조각의 견고한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깨졌다는 겁니다. 조각은 더 이상 견고한 물질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을 장악하거나 군림하거나 지배한다고 하는 그 이른바 남근주의적 욕망에서 사실은 사라져버렸어요. 오늘날 조각은 굉장히 가벼운, 부드러운, 소프트하다고 그러죠. 천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흘러내리거나 또는 유동적인 것들. 심지어는 요셉 보이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팔트 천에다가 기름 덩어리를 얹혀놔서 그 기름이 일정한 시간 동안 녹아버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견고한 물질이 아니라 기름 덩어리 같은 걸 갖다 놔서 그것이 일정한 시간을 녹게 만들어요. 따라서 그것은 굉장히 휘발성의 물질이 될 수 있겠죠. 견고한 물질이라는 영속적인 제로 개념에서 벗어나서 비영속적인 또는 비물질적인, 아니 심지어는 반물질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이 오늘날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조각이 견고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에 배반하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조각은 견고해야 됐어요. 왜 견고한 물질이었을까요? 알다시피 조각의 기원은 망시되어버리는 인간의 시신, 육체를 다시 내 눈앞에 현존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사건은 인간의 눈에 익숙했던,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늘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내 주변의 육신을 사실 내 눈앞에서 걷어가 버리죠.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다시피 여러분이나 저는 뭐 없었던 거니까 다시 뭐 없어지는 거예요. 뭐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무에서 태어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 어쨌든 그런 죽음을 접촉하면서부터 옛사람들은 갑자기 시신이 그렇게 서서히 소멸돼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끔찍하고 두렵고 불길했을 거라고요. 왜? 그것은 나도 저렇게 사라져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이 있었겠죠. 공포가 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것. 그래서 보드리아르가 말하듯이 인간은 사라짐이라고 하는 걸 발견한 유일한 종이래요.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유일한 종이라고 그래요. 그 사라짐이라고 하는 그 애틋함 또는 소멸에 대한 또는 뭐라 그럴까 어떤 종말론적인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유한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종과는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신들은 인간을 질투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유한함을 알 수 없는 신들은 그 유한함이라고 하는 감정 속에서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라져버리고 망시되어버리는 육체를 다시 내 눈앞에 현존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미라를 만들고 그래서 다시 견고한 물질로 새기게 만듭니다. 그때 인간의 눈에 들어온 견고한 물질은 돌이었겠죠. 돌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응축된 결정들이었기 때문에 돌이라고 하는 견고한 물질을 새겨야 비로소 망시되어버리는 유한한 젤라틴 덩어리인 시신 대신에 이 견고한 물질이 오랫동안 살아남으리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영속성에 대한 희구는 견고한 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각은 견고한 물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에 의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의 말랑거리는 살을 넘어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신상이라든가 위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한 더 견고한 물질 속에서 오랫동안 추앙받아야 됐기 때문에 견고성은 그 존재의 영속성과 맞물려서 돌아갔겠죠. 그러나 그런 기념비성의 조각이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그러한 특정한 종교나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측면에서 68년대 이순신 장군 동상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좀 낙후적이죠. 물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걸 기리는 위인상이나 동상들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오늘날 현대 쪽에서는 더 이상 그런 동상을 현대 미술 쪽에서 논의하지는 않죠. 그건 하나의 관례로 남았겠죠. 그런 기념비상에서 동상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조각은 좌대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드가 말씀드렸었죠. 드가 조각 보시면 좌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좌대가 없으면 조각은 어떻게 될까요? 특정한 장소의 기능과 의미를 상징적으로 구술한다는 전통적 조각 개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특정한 장소를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더 이상 조각은 특정한 장소에서 그 장소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상징적 언어로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신상을 만들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조각은 이제 조각가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작업을 하되 그런 장소성에서 탈각되죠. 그걸 탈장소성이라고 말합니다. 좌대가 사라져버리면서 조각은 장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전통적으로 조각들은 항상 특정한 장소에 개입돼 있었어요. 성당에, 신전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또는 왕이나 귀족들의 저택에 이렇게 개입됐겠죠. 그러나 그런 특정한 장소에서 풀려나는 순간 조각은 타의 장소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좌대는 사라져버리죠. 좌대가 사라져버리면 조각이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져서 일상적 삶으로 들어오겠죠. 좌대가 사라져버리면 조각은 바닥에 놓이겠죠. 일상적인 바닥에 놓이겠죠. 일상적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공간이죠. 즉 이전엔 조각적 공간이 별도로 있었다면, 좌대 위에 놓여졌다면 좌대가 사라지는 순간 조각은 일상적 삶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일상적 삶으로 들어오면 일상에 놓인 무수한 사물들과 조각은 불가피하게 뒤섞여 버리겠죠. 그죠? 크게 구분 없이 녹아들겠죠. 의도적으로 좌대를 상실해 버리고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 스며들어서 특정한 조각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일반적인 일상적 사물과 그다지 큰 구분이 없이 그것들을 혼재시켜 놓겠다는 의도적 전략을 우리는 인스톨레이션, 서유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유치의 궁극적 맥락은 좌대가 상실된 조각이 일상적 삶으로 귀환하는 것인가 동시에 세상 특정한 조각이라고 하는 물질과 일상적 삶의 무수한 사물들과의 경계나 구분 자체를 의도적으로 무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조각의 견고한 물질을 저항해 보는 겁니다. 왜 조각은 견고한 물질일까? 조각은 견고한 물질이라고 하는 건 실제 뭘까요? 시간에 저항하겠다는 의지 아닐까요? 그렇죠. 시간의 입김으로부터 비교적 오래 살아남겠다고 했기 때문에 견고한 물질이 요구됐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속성을 추구했던 거 아닐까요? 영원한 걸, 영원이라고 하는 걸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중심의 세계는 영원성이죠. 영원성은 현재성에 반하죠. 현재성이 지배받는 현실 세계는 의미가 없죠. 모든 신중심의 세계는 영원성, 저 세계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 세계가, 이 세계는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 세계에 대한 의미가 사실은 무화됐을 때, 현실 세계가 더 강화됐을 때, 그때 견고한 물질들은 대기 속에 녹는 물질로 오지 않을까요? 이제 견고한 물질의 영속성보다는 조각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 삶과 비슷하게 우리들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에 유한한 삶을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유한한 삶을 살다 가는 것도 물질이지 물질이 유한한 상관은 무관하게 영원과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성시돼야 되는 것들이 저항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조각의 물질도 역시 시간과 유한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걸 자연스럽게 허용하거나 또는 견고한 물질 대신에 다양한 물질들을 사용하겠죠. 또는 다양한 물질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통적 조각질의 나무나 돌이나 브론즈나 철보다는 일반적인 산업용품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디메이드라고 말하는 일상적 오브제들 있죠? 일상적 오브제들을 가지고 조각하죠. 또는 저렇게 비닐이라든가 천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우리 삶에서 쓰여지는 물질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작업하죠. 뭐 자기 머리카락 가지고 작업하는 작가도 있어요. 할면조라는 작가도 있고요. 또 뭐 스폰지 작업하는 작가도 있고요. 올덴버거도 그렇지만 최종화 같은 경우는 소쿠리 바꾸는 소쿠리 같은 거 쭉쭉 이어놓지 않던가요? 다양한 재료를 쓰죠. 다양한 재료를 쓰는 건 견고한 재료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에 저항하죠.
이 작가도 보시면 이렇게 부푼 막 저 비닐입니다. 막대기입니다. 조명이 들어서 이렇게 마치 발기한 것처럼 이렇게 쭉쭉 수직으로 써 있는데 굉장히 가볍게 떠다니겠죠.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살짝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막 움직이겠죠. 전건 조각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을 깨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신체에 저 물질이 관여하죠. 그렇죠? 나도 저게 관여할 수 있죠. 개입할 수 있죠. 내가 슬쩍 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지고 싶어 미쳐요.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슬쩍 찔러보고 싶단 말입니다. 약간 이렇게 발광하고 뜨뜻한 온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 자기한테 그 빛이 파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물질이 물질로만 있지 않고 그 물질이 번지는 빛이 내 신체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신체가 이렇게 나와 물질이 이렇게 관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게 현상학적이지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장소에 들어온 관객의 신체에 거기에 놓인 물질이 지각적으로 관여하는 것, 즉 특정 공간에 어떤 임의적인 물질이 놓여서 그 안에 들어온 관객과 마치 계주, 릴레이를 하는 것 같은 식으로 만드는 장을 우리가 오늘날 현대 조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오늘날 최근에 동시대 젊은 작가들이 조각적인 작업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특정 공간에 임의적인 물체를 개입시켜서 그 공간에 들어온 관객의 신체에 지각적으로 관여하는 것, 즉 관객의 신체와 그 특정한 공간에 놓인 물체가 릴레이를 하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오늘날 조각의 상당히 중요한 어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이 특히 그럴 것 같네요. 전시장에 갔더니 코가 이렇게 김밥 썰듯이 썰려져 가지고 벽면에 턱 하나 걸렸어요. 이건 코가 실제 설치된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겠죠. 잔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코를 저렇게 썰어서 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코끼리 한 마리도 만만치 않은 가격일 텐데, 그렇죠? 예. 코끼리도 태국 같은 데서 한 수천만 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끼리 한 마리가 우리나라는 더 비싸지 않을까요? 이건 사실은 가짜 코끼리 코입니다. 이 전정원이라는 작가는 성신여대 조속과 출신인데 코끼리 코처럼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거는 돼지 가죽입니다. 돼지 가죽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실제 코끼리 코처럼 만들고 안에는 헝겊을 채웠죠. 너무너무 리얼했어요. 근데 실제 크기, 이때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서 그 전시장에 와서 톡 걸리면 불쑥 전시장에 들어가면 정말 코끼리 코가 이렇게 나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제목은 스멜이었습니다. 스멜, 냄새였습니다. 냄새. 물론 실제 냄새가 코끼리 냄새? 코끼리 냄새가 있나요, 여러분? 물론 이 앞에 가서 코를 킁킁거리면 돼지 가죽 냄새는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이미 상징적인 제목이겠죠. 즉 관객들에게 와서 관객들은 되게 전시장에 와서 뭘 원하나요? 자기 눈에 축복처럼 안겨줄 어떤 이미지나 결정적 장면을 원하겠죠. 우리는 다 그런 욕망을 살짝 감추면서 전시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시장들이 설레요. 그렇죠? 설레요. 물론 전시장 장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 조용해야 되고 외부 차단돼 있고 거기 또 안에 있는 직원들도 너무 부동의 자세로 침묵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무안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들어가야 될까 말까 뭐 이런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화랑의 그 안에 카운터라고 하는데 앉아 있는 여직원들은 너무 좀 불친절하거나 무뚝뚝하거나 좀 못돼 보여요. 진짜 솔직히 무사하게 전시장 다니는 게 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 눈이 마주치면 뭐 미친 듯이 웃어줄 것까지는 없지만 살짝 미소를 띄워주거나 아니면 고개를 약간 목례하거나 그래서 좀 그 불편한 마음을 살짝 이렇게 완화시켜주면 좋은데 싸가지 없는 표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못 볼 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슬쩍 쳐다보다가 열심히 뭐 핸드폰으로 자기 일만 한다라든가, 예, 무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표정 자체가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마지못해 앉아 있다는 표정을 많이 쳐요. 그런 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습니까? 갤러리 얼굴인데. 꼭 비교해서는 미안하지만 뉴욕에 전시장 가면요, 이렇게 눈에 마주치면 무슨 웃어주잖아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쓱 웃어줘요. 바쁜 게 돌아다니면서도 걔네들은. 어쨌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갤러리를 하고 계시거나 갤러리에 관여하고 계시거나 갤러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갤러리에 있는 그 직원, 여러분들도 우선 전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맞아주는 자세가 필요해. 우리는 다 무뚝뚝하죠, 그렇죠? 무뚝뚝하고 상당히 적대적이기까지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타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불편하거나 못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 전시장에 와서는 사실은 물론 코끼리코도 볼만한 건 안겨주지만 제목과 코끼리코는 이 작가는 우리한테 이런 걸 권유하는 거예요. 기존의 조각이라든가 작품은 뭔가 자기가 뭐다 이렇게 주제를 의미부여를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싹 걷어내고 각자 와서 스스로 냄새를 추억해보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냄새는 사실 보여줄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물론 아주 소박하게 전시장에 냄새를 피울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작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향을 피우는 작가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너무 직접적이죠. 이 작가는 냄새를 맡는 기관은 코잖아요. 근데 코 중에 일단 한 코 한다고 하는 코끼리 코를 딱 걸어주고 각자 와서 냄새를 한번 추억해보라는 겁니다. 냄새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냄새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눈으로 본 것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기억이래요. 냄새에 관련된 추억은 치명적으로 여기 뇌 갈피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맡았던 냄새, 누군가의 냄새, 특정한 음식의 냄새. 예를 들면 옛날 시골 외갓집에 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의 방의 냄새,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냄새, 그때 먹었던 음식의 냄새, 또 그 남자의 냄새, 그 여자의 냄새 등등 있지 않습니까? 뭐 전에 텔레비전 광고에 향수 광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자 둘이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스쳐갈 때 여자가 뒤를 슬기 돌아보면서 내 남자의 냄새 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냄새는 치명적이래요, 기억에. 시각보다 훨씬 더 잔상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물리적인 그 어떤 볼거리를 안겨주는 기존의 주각을 배신하고, 물론 거대한 코는 갖다 놨지만 보이지 않는 냄새를 한번 추억해보라고 하는 그런 조각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오인환이라는 작가인데, 오인환은 이게 향입니다, 여러분. 향. 서울에서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 90개의 장소예요. 이게 향입니다. 향으로 이루어진 문자들입니다. 바닥에 깔린 겁니다. 향이 탑니다.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향이 쫙 타면서 향내가 쫙 진동하겠죠. 그럼 문자는 소멸되겠죠. 그저 특정한 장소를 지시하는 문자꼴들은 불에 의해서 불꽃에서 향이 사그러지잖아요. 타들어가잖아요. 향은 가루가 되겠죠. 문자꼴을 지탱시켰던 물리적인 존재들은 허물어지겠죠. 입자가 되겠죠. 그러면 비교적 어떤 특정한 형태 꼴을 갖고 있었던 향이라고 하는 물질은 가루가 되겠죠. 그렇죠? 비결정적인 조직이 되겠죠. 그런 조각일 수 있던. 또 하나는 향은 냄새를 풍기죠. 그렇죠? 냄새는 들어온 관객들의 신체에게 스밀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직접적으로 피부에게 각인되잖아요. 코 점막에 달라붙겠죠. 그렇죠? 이거야말로 망막으로 보여지는 건 못지않게 아주 직접적으로 신체에 달라붙겠죠. 사실 이 작가는 커밍아웃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만날 수 있는 90개의 장소라고 하는 이 제목이 그런 뉘앙스를 불러일으키지 않던가요? 그렇죠? 동성애 자로서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90개의 장소를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 그것들이 향으로 태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이 향이라고 하는 것, 냄새라고 하는 것, 또는 기존의 전통적인 주각적
물질성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또 하나는 이거는 바닥에 놓여요. 그렇죠? 바닥에 놓여요. 좌대가 아니죠. 좌대 없죠. 바닥에 놓여요. 바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상적 삶의 공간이 여러분들이 발 딛고 돌아다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바닥에 놓인다고 하는 것들은 수평의 의지를 보여주죠. 전통적으로 조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었죠? 모뉴멘탈을 했었죠. 기념비적이었었죠. 기념비적인 건 수직이잖아요. 앙시 시점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수직성을 동반하죠. 수직은 굉장히 남근주의적이죠. 욕망적이죠. 저 세계를 지향하죠. 천상의 세계를 지향하죠. 그러나 뚝 떨어지는 수평의 세계는 철저하게 이 지상의 세계죠. 현실적 세계겠죠. 남근주의적 욕망을 수그러뜨리죠. 누그러뜨리죠. 그렇죠? 발기된 모든 것들을 수평으로 환원시키죠. 사실 수평은 시지적 삶의 공간인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의지가 강한 공간이죠.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수직으로 뼈대를 척추를 세우고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저녁 늦은 시간에 주무실 때는 다 수평의 자세로 돌아가시겠죠? 물론 더러 서서 주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특별한 독특한 자세를 취하겠다는 분들은 서서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다 수평의 자세로 환원될 것 같아요. 일상의 삶의 주기도 그래요. 그렇지? 너무 재밌잖아요. 수직이었다가 수평이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삶과 죽음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것이 일상의 순환적인 주기라고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각은 수직이었다가 지금은 다 수평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설치가 보여줄 수 있겠죠. 수평의 세계는 앙시 시점 대신에 내려다보는 시선을 요구하죠. 그렇죠? 내려다보잖아요. 내려다보죠. 차상엽이라고 하는 작가는 전시장에 갔더니 전시장이 굉장히 어두컴컴하게 만들어놨어요. 큰 테이블이 몇 개가 이렇게 한 벽면 한 4개의 벽면에 4개 정도가 툭툭 놓여졌는데 갔다 봤더니 이런 선반에 아니 이런 테이블에 조명을 이렇게 스탠드를 떨어뜨리고요. 여기에 무슨 악기 부품이라든가 목기로 만든 목조로 만든 또는 무슨 가구 부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무작위로 세워놨어요. 예, 이건 본인이 깎은 것도 있고 아마 기존에 이런 특별한 나무 공장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깎아놓은 부품들을 구입해다가 세워놨다는 느낌이 듭니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물들이 놓이는 것이죠. 거기에 마치 이것도 그냥 마치 테이블에 놓인 일반적인 사물들처럼 늘어뜨려 놨는데 어두컴컴하게 조명을 하고 벽을 향해서 이 스탠드를 떨어뜨리는 순간 여기 놓인 이 물질들, 나무 토막들이 접쳐지면서 남자의 얼굴 수염이 있고 남자의 측면과 그 앞에 놓인 사과니까 사과 모양으로 깎은 거니까 사과가 이렇게 탁 있어요. 요 부분은 또 여자 모양이 이렇게 있고요. 사과 먹었네요. 그렇죠? 사과 먹은 게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제목은 아담과 이브입니다. 뭐 너무 뻔한 얘기긴 하죠. 근데 이 작업은 너무 재미난 건 결국은 이것은 조각일까요? 회화일까요? 아리까리해요. 그렇죠? 여기 테이블에 놓여 있는 나무 토막들은 굉장히 조각적이긴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작품이 우리한테 안겨주는 이미지는 벽면에 들여진 그림자예요. 이건 허상이죠. 이건 구체적인 물질이 없는 것이 비물질이죠. 그림자라고 하는 것. 그렇죠? 사실 그림자를 보여주는 작업이 있었던가요? 뭐랄까 그림자의 연극이라든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미술 작품에서 그림자 자체가 지배적인 어떤 이미지 작품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제시된 거는 사실은 찾기 어렵죠. 그림자는 사실은 회화나 조각에서 사실은 부차적인 것들이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회화에서 그림자는 불가피했어요. 그러나 회화에서 그림자는 왜 불가피했을까요? 납작한 표면에 깊이감이 있거나 덩어리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빛을 쪼이면은 반드시 그림자는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회화의 표면은 항상 그림자는 들어오죠. 그러나 그 그림자는 그림자 자체가 아니라 회화라고 하는 평면성 속의 입체감이나 덩어리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구됐었던 잉여 부분이었겠죠. 나머지 부분이었겠죠. 그림자 자체가 주목되지는 않겠죠. 물론 그림자가 불가피하게 요구되어야만이 빛이 있는
두드러진 부분들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양 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말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림자 자체가 그렇게 주목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서양에서 그림자는 회화의 역사에 막대한 기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리니우스의 박물지에 보면은 회화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스에 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남자가 먼 외국에 전쟁터에 나가게 됐다고 그랬었잖아요. 홀로 남은 부다데스 도공의 딸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그 남자와 함께 하죠. 시름에 젖어 있던 여자친구의 눈에 들어온 건 벽면에 드려진 남자친구의 그림자였어요. 식탁에 놓인 촛불에 의해서 드려진 남자친구의 그림자가 벽면에 축 처지는 거예요. 순간 이 여자는 내일이면 먼 이국의 땅에 전쟁터에 나가게 돼서 살아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겨주는 그 애인의 육체를, 벽면에 드려진 그림자를 스스로 둘러칩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는 먼 이국의 땅에 갔지만 그 여자는 그 자리에 남아서 벽면에 둘러친 그림자의 윤곽선을 보면서 사라진 남자친구의 육체를 그리워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회화의 기원입니다. 다분히 로맨틱하죠? 그 아버지는 부타데스의 도공이었어요. 도공은 또 한흑하잖아요. 이 아버지는 딸애가 부질없이 허술하게 벽면에 스스로 둘러친 윤곽선을 보면서 남자친구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에 다소 안쓰럽게 여겨서 그 내부를 흙으로 채워서 그 남자의 육체를 성형해 줬다고 그래요. 그게 조각의 기원입니다. 조각은 회화로부터 나왔겠죠. 아니, 회화는 그림자로부터 나왔죠. 그림자는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로부터 불가피하게 투영된 거겠죠. 그건 실제를 추억하죠. 상기시키죠. 이미지는 늘 실제에 가닿지 못하죠. 물론 플라톤의 이데아를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는 논리긴 하지만 어쨌든 회화는 그림자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너무 아이러니하게 조각이 그림자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조각적인 이건 매우 임의적인 물체죠. 현대 조각의 특징은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조각의 전통적인 재료라고 하는 것이 임의적인 물체로 나옵니다. 뒷상의 변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 이후로는 어쨌든 이거 사실은 상관없어 보이는 조각들 아닌가요? 파편들 아닐까요? 그렇죠? 파편 조각, 아니 그 자체로 단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구 공장이라든가 악기 공장에서 부품이겠죠. 근데 이 무작위적으로 배열되는 순간, 그곳에 조명이 떨어지는 순간 벽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죠. 우리는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이것과 이것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매우 허술한 맥락에 걸쳐져 있지만 불가피하게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통합되고 있는 과정을 동시에 체험하겠죠. 이건 조각이기도 하고 이미지이기도 하겠죠. 또한 이 작업은 전시가 진행되는 이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건 오랫동안 저장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전시가 끝나면 이것들은 다시 박스로 들어가고 그림자는 사라져 버리겠죠. 그렇죠? 물론 다음에 다시 이것을 재현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 것으로는 돌아갈 수는 없겠죠. 차상엽이라는 작가입니다. 약간 늘 그림자 작업을 합니다. 그림자는 허상이죠. 환영이죠. 비물질이죠. 함진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뭐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조각가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조각가죠. 여기 두산에서도 전시, 뉴욕에서도 했었고, 뭐 현재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젊은 조각가 중에서 아주 흥미롭고 매력적인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조각들을 했었는데 초기에는 전에 제가 인사동에 프로젝트 사르비아 다방이라고 하는 대한공간에서 함진 전시를 봤었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때 그 사르비아 다방 프로젝트는 인사동의 지하에 위치한 다방, 옛날 다방인데 사르비아라는 다방이었습니다. 제가 80년대 후반에 그 다방에 가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전형적인 금붕어 나오는 다방입니다. 어항에 금붕어 떠다니고 막 달력 있고, 화장이 다소 과잉으로 목과 얼굴이 분리되는 화장을 하는 아줌마가 이렇게 계셨던 사르비아 다방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턱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그 턱을 경계로 해서 단호하게 나눠진 위 아랫 부분들이 그로테스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프로젝트 사르비아, 사르비아 다방이었습니다만, 그 사르비아 다방이 대안 공간으로 바뀌면서 그걸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그냥 그 벽면에 뜯어내는 걸 그대로 뒀어요. 그러니까 속칭 우리가 전시 공간을 화이트 큐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흰색으로 도포된. 근데 거기는 그냥 노출된 콘크리트와 뜯은 걸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공사장 같은 곳이죠. 그것을 그냥 툭 던져놓은 공간이에요. 요새 그런 공간이 선호됩니다. 화이트 큐브라고 하는 전형적인 우리가 모더니즘적 미술 공간이 아닌 일상의 삶의 공간하고 그런 유사한 그런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작가들이 이 도전의식을 갖고 개입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날 조각은 미술은 공이 장소에 이렇게 개입되는 겁니다. 특정한 장소에. 그래서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작가들이 선호하는 장소는 화이트 큐브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상한 공간들 좋아해요. 폐허 같은 데도 좋아하고요. 예. 뭐 재건축물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좋아하고, 바깥에 뭐 옥상에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많이 작업합니다. 최근에 많은 작가들이 되게 그런 장소를 가서 연출하고 게릴라적으로 전시하죠. 근데 이 함진이 그 프로젝트 사르비아 다방에서 보여줬던 전시는 전시 공간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가뜩이나 거친 이 기둥과 벽과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들어가는 입구 테이블에 돋보기를 이렇게 몇 개를 갖다 놨더라고요. 돋보기를 들고 다니면 벽과 바닥과 모서리에 이렇게 작게 콘택 600, 멸치, 이쑤시개, 성냥개비, 핀셋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요만한 귀한, 마치 어린 시절에 프라모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장난 같은 작은 뭐 형용하기 뭐라고 형언하기 어려운 묘한 존재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모서리에 박혀 있고 깨진 벽면 틈에 박혀 있고. 그러니까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돋보기에 의존하면 하나씩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무슨 셜록 홈즈처럼 사건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물건을 찾듯이 돌아다니면서 전시장 전체를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돋보기에 의존해서 하나씩 발견하는 즐거움을 안겨주더라 이겁니다. 대단한 조각이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조각, 망막에 비껴나는 조각, 특정한 물체, 몸짓, 덩어리를 갖고 있지 않은 조각, 전시장 공간 전체에 분산된 조각, 산계되어 있는 것, 흩어져 있는 것들, 부유하고 있는 것들, 정처없이 떨어져다니는 것들,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그러나 그것을 찾아가는 즐거움, 즉 관객에게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발견하고 향유하는 즐거움을 되돌려주고 있는 조각. 관객 자체가 훨씬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조각. 단지 먼 발치에서 앙시 시점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였었던 전통적 조각 개념이 아니라 매우 능동적으로 그것을 찾아나가게 만든 조각적 사례를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함진은 아주 스타 작가가 됐어요. 아주 미시적인 작가죠. 미시적인 조각이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콘택 육방, 멸치, 이쑤시개, 성냥개비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전통적 조각적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린 시절에 장난으로 공작을 했었던 재료들이었겠죠. 수수깡이라든가 이런 거 연결해서 그런 유년의 놀이 체험을 안겨주는 것도 같았어요. 그 이후에 작가가 보여준 최근에 작년인가요? 작년에 PKM에서 했었던 전시에 딱 한 점에 이렇게 탁 나왔었는데 이 곤죽이 됐어요. 보시면 많이 되시면 곤죽이 돼버려 있는 어떤 덩어리들을 보여줍니다. 이건 뭐 굉장히 점토 덩어리들 같은 거죠. 막 축축 녹아 흘러내려요. 무슨 SF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에어리언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거푸집 같은 그런 끈적끈적한 진력 덩어리로 혼재되어 있는 카오스적인 덩어리예요. 이게 그냥 수직기둥에 탁 하나 박혀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유심히 보시면 이 안에 묘한 형상들이 숨어 있어요. 아까 사르비아 다방 프로젝트에서 보여드렸던 것, 이 안에 뭐 어떤 형체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축축 늘어져서 흘러내릴 것 같아요. 딱 안에 박혀 있어요. 묘한 조각이죠. 축축 늘어져 있다고 하는 건 뭘까요?
마치 중력의 법칙이 더 세게 작동해서 물질을 잡아 당기고 있다고 하는 착시를 일으켜줘요. 조각은 뭐죠? 조각은 공간에 놓여요. 공간에 놓인다는 건 뭘까요? 중력의 법칙에 깊이 관여되겠죠. 조각이 하는 건 사실은 중력이겠죠. 여러분들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저도 여기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도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겠죠. 중력의 법칙이 없다면 우리가 다 둥둥둥 떠다녀가지고 이렇게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밑에서 쫙쫙 잡아당기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네요. 그와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열려져 있죠. 수없이 너무 많은 표면이죠. 뭐 하나로 통일되기 어려운 표면이죠. 아까 보들레르가 디드로도 헤겔도 그렇고 조각은 회화에 비해서 너무 많은 표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 조각은 오히려 어떤 단일한 하나의 표면으로 귀결되지 않고 비결정적인 카오스적인 덩어리를 안겨줘요. 이거는 뭐 조각인지 아니면 정말 저렇게 흘러내리는 물질인지 애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비결정적이죠. 계속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온 사람들은 마치 저 점토 덩어리 같은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흘러 덮칠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언어로 지시할 수 없는 물질이기도 하고 이미지이기도 하고 가변적이기도 하고 활성적이기도 하고 응고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흘러내릴 것 같기도 하고 수직으로 서 있지만 중력의 법칙보다 끝없이 흘러내릴 것 같기도 하는 어떤 불편한 심정을 야기한다라고 말해볼 수는 없을까요? 제가 이 작업은 젊은 작가의 작업은 아니지만 이 82년도에 나온 이 작업은 한국 조각사를 결정적으로 제 표현에 의하면 뒤흔드는 기념비적인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당시 이 작업의 진가를 알아채는 사람은 거의 우리 화단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82년도 대전의 조그만 갤러리에서 선보였다가 끝났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명섭이라는 조각인데 잘 보세요. 이거는 사각형의 전시장 내부를 검정색 테이프로 쭉쭉 붙여나간 것뿐입니다. 쭉쭉 붙여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와서 한 거라고는 전시장에 전시한다고 와가지고서는 검정색 테이프를 쭉쭉 붙이고 나가버린 것뿐입니다. 이런 작업을 가장 경제적 작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미술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로는 가장 경제적 작업이다. 비용은 테이프 값, 그렇죠? 한 통. 하나 더 칼 샀겠죠. 칼. 도로코 칼을 샀을 것 같아요. 차가 필요했을까? 뭐 차도 뭐 하나 30cc 차 정도 필요했겠죠. 1,000원짜리나 500원짜리는. 그리고는 와서 어떻게 왔을까요? 보통 조각하는 작가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부피가 크고 물리적으로 무거우니까 이 운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징징거려요. 돈 없으면 조각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 거는. 조각이 그렇게 과도하게, 물론 과도하게 물질을 보여주는 조각도 있어야 되겠지만 조각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날 지금도 많은 대학에 조각하는 학생들 보면 조각은 막 괴상하고 괴이하고 요란하고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과시적으로 남근적으로 뭐 그로테스크하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고 머리 나쁜 작업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런 영향가도 없는 작업들을 양산해내고 있어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조각이 과도한 물질 덩어리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돈이 많이 든다, 돈이 안 드는 조각을 하면 됩니다. 작업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미술대학이나 젊은 작가들의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자신의 작업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계속. 실질적인 삶에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요.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돈이 적게 들면서도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렇게 30, 40대 끝날 게 아니라 끝까지 60, 70대, 80대까지 더 이상 손이 놀려지지 않거나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정년 없이 할 수 있는 게 미술 아닙니까? 미술은
그거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된다면 미술만큼 좋은 직업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년이 있기를 해요. 뭐가 있기를 해요. 너무너무 좋은 직업입니다. 생활이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너무 좋은 직업인데 생활이 안 되는, 피드백이 없는, 허망한, 자책감을 계속 심게 되는, 예, 굉장히 불편한 직업이죠, 사실은. 그러나 너무 매력적이고 좋은 직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라, 그런 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만한 소리 됩니다. 대신 작업은 끝까지 하는 거니까 네가 생활을 잘 쪼개라. 응? 일주일에 반은 그러면 아르바이트라고 반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 의지를 갖고.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을 하려고 하지 마라. 돈이 안 드는 작업을 공략해봐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해봐라.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작업을 계속 지속해 나가면서 스터디 해 나가면서 버틸 수 있는 것들을, 그거 대학 시절에, 대학원 시절에 철저하게 취득돼야 졸업 이후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1학년, 2학년 들어가면 벌써 작가가 돼가지고 거창한 작업을 해야 되고 졸업 작품을 해야 되고 100호, 200% 해야 되고 큰 어느 정도 조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졸전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는 작업을 못하죠. 또 하나는 3학년 때까지 열심히 하다 4학년 때 되면 이제 삶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서 작업을 안 합니다. 되게 4학년 되면 작업을 할 수 없어요. 불안해서. 빨리 뭔가 또 밖에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작업할 수 있는 이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학년 되면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작업은 결국 먹고 사는 삶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작업을 제대로 잘해서 풀어나가야지, 작업 위의 것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너무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작업들을 젊은 작가들이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이 작가는 테이프만 가져왔어요. 한 거라고는 전시장에 쭉쭉 붙였을 뿐입니다. 그럼 가버렸어요. 참 무심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네. 전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황당해요. 아니 이게 뭐 작업이야, 전시장에 무슨 공사 중인가, 물론 줄을 쳐놨나? 그러나 이걸 보고 있는 순간 우리는 이 공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들어가는 순간 마치 이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입방체의 사각형 전시장 내부는 갑자기 수평선을 기찻길처럼 쭉쭉 펴지고 있는 환시를 만나죠.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쭉쭉 지나가는 기찻길을 연상해요. 그러면서 바닥과 벽면이라고 하는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간이 한 지평에서 펴지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이건 이 공간에 들어온 관객의 신체의 지각에 엄청나게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조각은 뭐라고 그랬죠? 특정 장소에 임의적인 물체가 놓여서 그 공간에 들어온 관객과 계주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릴레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릴레이 하고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제목도 너무 시적이에요. 러닝 레일로드예요. 달리는 기찻길이에요. 한 거라고는 전시장 바닥과 벽에 검정색 테이프를 쭉쭉 둘러쳤을 뿐인데 물리적인 부피를 갖고 있지 않고 덩어리를 갖고 있지 않고 요초를 갖고 있지도 않고 강력한 시각적 현존성을 부여하지도 않고 벽과 바닥에 붙어 다니는, 기세에 나가는, 표면에 밀착해 나가잖아요. 표면에 붙어 다니는 건 회화잖아요. 이미지는 회화잖아요. 그러나 공간에 엄청난 위상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건 무지하게 조각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조각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각은 견건 물질을 가지고 덩어리를 가지고 인체라든가 무슨 미니멀한 추상적인 덩어리를 안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너무 낙후되고 오래된 거예요. 지금 조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공간을, 사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공간에 들어온 관객들의 신체에 관여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과 공간과 그 공간에 개입된 물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계들이 릴레이를 함으로써 묘한 시각적 체험과 신경적인 현상학적 체험들을 유발시키는 것이 오늘의 조각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장소 특정적 미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장소 특정적 미술은
원래 전통적 조각이 장소 특정적 아니었던가요? 특정한 장소에서 그 장소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상징적 언어로 발설하는 것이 전통적 조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다가 좌대가 상실이 되면서 장소 특정성은 사라지지 않았나요? 더 이상 그 특정한 장소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근데 오늘의 포스트 모더니즘 다시 장소 특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장소가 다시 중요해졌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물론 전통적 방식으로 그 장소의 신전이라든가 신이라든가 그렇죠? 위인이라든가 이런 이데올로적이라든가 종교적 의미망을 상징적으로 설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각은 아니지만 오늘의 조각은 다시 장소를 떠났다가 장소로 귀환하고 있다는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장소.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플레이스이기도 하지만 사이트도 됩니다. 장이라는 의미로. 오늘은 특정한 장소, 공간, 장의 개념으로 다시 생각하고 있다. 조각은 공간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조각은. 그건 전시장이라는 장소도 되겠지만 전시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도 무수하게 다양한 사건들을 연출시킬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선구적인 작업. 우리나라 조각 사상 제 생각은 공간의 사건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현대적 조각 개념을 최초로 인식하고 그래서 이렇게 실현시킨 대표적 작가는 홍명섭이라는 작가입니다. 이게 1982년도 작업입니다. 지금 많은 작가들은 2014년 뒤늦은 시간에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런 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미술계에 없어요. 이게 아쉬워요. 홍명섭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영향을 제가 보는 상당히 짙게 반영하고 있다고 여기는 작가는 박기원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참 흥미로운 작가입니다. 충청도 사람이고요. 청주대학교 출신이고 충북대학교 미술교육과를 나왔고요. 청주 사람이겠죠. 청주산이죠. 나이가 63년이니까 나이 꽤 많죠. 많아요. 그냥 외국 유학도 갔다 오지 않고 오로지 그냥 미술교육과 학부만 졸업하고 지금까지 작업만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예치 작업으로는 최고의 작가로 뽑힙니다. 박기원 씨가 아주 감각이 뛰어나요. 예. 이거 사실 팔리지 않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국립현대미술관에 오늘의 작가에도 초대됐고요. 대단합니다.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런 서예치만을 하고 있다는 작가, 경이로운 작가입니다. 어떤 직업도 없이, 예, 뭐 대학 강의는 그냥 뭐 학부밖에 안 나왔으니까 대단한 작가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요? 부인이 범입니다. 부인이 공무원입니다. 예, 그래서 부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 잔 걱정은 많겠지만 큰 걱정은 없으시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런 작업을 용기 있게 해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작가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는 구석이 있어야 배째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훈입니다. 믿는 구석 없이 배째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을 만드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쉽게 되진 않지만, 예, 저는 믿는 구석만 있다면 이렇게 무슨 약장사처럼 학교 강의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좀 좋다면 공부는 하지 않지만 그냥 책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강의하거나 글 쓴다고 하는 건 너무 심리적인 부담이 큽니다. 예, 강의는 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늘 끝나면 비참하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맨날 왜 했나 제 발등을 찍어가면서 앞으로 2번만 남았건 2번만 참자 하는 의지로 오고 있습니다. 2번 남았습니다. 2번. 그런 거 어떤 목적의 그 의무에 벗어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책이나 시컨 있고요. 제가 올 초까지 책을 한 12, 1년 사이 15권 냈었어요. 미쳤어요.
그래서 올해는 책을 안 쓰고요. 네, 그냥 책 읽고, 물론 짜투리 글들은 맨날 쓰지만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건 책 보고, 저는 뭐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나지 않지만 저는 서예와 전각, 한학이 너무 좋아요. 골동 수집하는 거. 돈이 없으니까 골동 수집 못하고 만약 2, 30만 원짜리면 사지만 어쨌든 지금 전각하고 있습니다. 전각 배우고 있거든요. 예, 전 죽을 때까지는 전각하고 서예하고 한학하고 골동 수집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모았던 문구류 다 쓰고 죽고 샀던 책 다 읽고 죽는 게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정말 강의 줄이고요. 책도 부질없더라고요. 여기서 쓰면 뭐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책도 공해일 수 있어요. 책을 써낸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러나 제가 책을 쓰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서문이라든가 리뷰 같은 속된 말로 짜투리 글을 소모한다는 인상을 주기 쉽지 않아서 매년 그 주제를 가지고 한 것이 있어. 그건 사실은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내가 소모적인 인간이고 싶지 않다는 의지 때문에 그렇지. 그거 아무 의미 없어. 팔리지도 않습니다. 돈 되지도 않습니다. 예, 몇몇 사람은 좋다고 말이 말짱 꽝입니다. 책 내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박기원이라는 작가는 대단한 작가입니다. 이런 작가는 여태까지 어떤 직업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작가. 제가 존경하는 작가입니다. 모든 밥벌이에서 자유롭습니다. 초월했습니다. 핸드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해요. 부인이 벌어도 핸드폰은 살만한데 안 삽니다. 이 작가와 연락을 취하려면 집 전화밖에 없습니다. 집구석에 붙어 있을 때 전화해야 됩니다. 집에 없을 때 연락할 방법이 없는 작가입니다. 생각해서 오늘날 핸드폰 없이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평생 핸드폰 가져본 적이 없는 인간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 전시장은 인사동에 있는 가람화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람화랑은 왜 가람이냐? 가람 이병기의 조카분이 이 화랑 사장입니다. 그래서 가람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여기는 한옥을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만든 이쁜 공간입니다. 전시는 활발하지 않지만 꽤 7, 80년대부터 근대미술을 다뤄서 유명한 화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현재 미술품 감정협회를 총괄하고 있는 분이 가람 사장인 송향선 씨입니다. 이분도 이대 동양학과 출신입니다. 물론 작업은 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가람화랑에 가면 근대기의 중요한 작가들 작품들을 좋은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공간에 이 작가가 이 공간의 위에는 한옥입니다. 석가래입니다. 그렇죠? 예, 바닥 있고 흰 벽 있고. 그러니까 천장은 그냥 한옥 천장 그대로 노출시켜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작가가 한 거라고는 전시장에 왔더니 없어요. 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위를 쳐다봤더니 내 키 바로 위에 일반적인 사람들 키 바로 한 뭐 그러니까 180, 185, 195대 높이에 비닐이 쫙 쳐진 겁니다. 한 거라고는 비닐이 쳤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요 천장 요 높이로 비닐이 쫙 둘러친 거예요. 전시장 전체에. 한 거라고는 하얀 비닐, 팔락팔락팔락하는 바람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비닐을 바로 천장 요 정도 한 180 정도 안 될 것 같네요. 느낌이 요 정도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비닐 위에 어른어른거리겠죠. 그 비닐을 이렇게 다 연결해서 붙이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겠죠. 이게 서예치죠. 한 거라고는 비닐만 싹 마치 구름처럼 하늘처럼 싹 둘러치고 빠져나갔어요. 여수 같은 작업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관객이 들어오면 황당하죠. 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고개를 쓱 쳐들고 올려다 보면 거기에 비닐이 이렇게 딱 올려다보는 순간 자신의 콧기미에서 파닥파닥파닥 떨어대요. 비닐에서 팔랑팔랑팔랑 떨어져. 내가 거닐면 내 움직임에 따라서 공간은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 무브먼트에서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니면 비닐은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와 동시에 내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려요. 내가 이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은 계속 비닐은 따라서 반응해요. 이게 작업이에요. 이게 한 거라고는 비닐을 탁 둘러쳤을 뿐인데 그 비닐이 내 신체와 계속 릴레이하면서 개조하면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바람, 공기, 호흡, 숨, 떨림 이런 것들이 계속 긴장감 있게 흐르게 있죠. 그건 비가시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비가시적인 것들이 계속 관여하고 있어요.
특히 더 세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겠죠. 코끼리 유달리 센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응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요, 그렇죠? 또 덩치가 큰 사람도 몰고 다니는 힘에 따라서 공기 마찰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 들어온 사람들마다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섬세한 차이를 유발시키는 거 아닐까요? 그게 작업입니다. 제목은 움직임이에요. 무브, 움직임이에요. 아주 좋은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손 이런 작업만 합니다. 지금도 아주 경제적 작업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겠죠. 뭐 비닐이 뭐 비싸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예, 아주 영악하고 끈기 있고 뚝심 있고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를 우리가 전형적인 충청도 작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충청도 작가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작가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보셔야 되겠네요. 이건 잎사귀네요. 나뭇 잎사귀. 이건 사실은 구리 동선을요. 동선 구리선이죠. 철사 같은 구리선 얇은 거에 굉장히 얇은 거에 다 일일이 용접한 겁니다. 용접. 무지하게 큰 건데 여러분, 큰 건데 이거 다 용접한 겁니다. 이거 정말 집요한 작업입니다. 집요한 작업. 이거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드는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라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작가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가는 동선에 하나하나 연결해가지고 실제 나뭇잎의 모방해서 벽에 턱 걸어뒀어요. 조명을 떨어뜨리면 벽으로부터 한 요 정도, 한 뼘 정도 되게 걸어두면 이 동선으로 이루어진 나뭇잎이 조명에 받아서 떨어뜨리는 그림자는 이 실제 나뭇잎과 정확하게 1대1로 대응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림자를 떨어뜨리게 하는 시체가 완벽히 일치하는 것들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죠. 그림자를 앞에 놓인 물체와 대등한 차원에서 부각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림자를 이런 식으로 보여준 작가는 최고고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조각은 그림자를 이렇게 살릴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이건 분명히 조각이에요. 그러나 조각이지만 이 조각은 너무 회화적인 표면이에요. 한눈에 보이는 표면에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조각은 다차원적인 표면이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산적인 표면에서 너무 많은 표면을 거느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표면은 뭡니까? 한 표면이잖아요. 한 표면. 나머지 정면에서 한 번에 딱 보는 한 표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회화잖아요. 표면밖에 없으니까 한 표면인데. 그러나 이건 조각이에요. 왜? 물질이잖아요. 구리 동선이니까. 이거 물질이잖아요. 물질이니까 엄연한 물질이니까 조각이죠. 그러나 이것은 표면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회화적이죠. 이건 회화일까요? 조각일까요? 회화이기도 하고 조각이기도 하죠. 이걸 비조각적 조각, 비회화적 회화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정광호는 더 이상 조각이다, 회화다라고 하는 전통적 장르 개념으로는 도저히 언급할 수 없는 이상한 물질을 만들어놨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조각은 덩어리예요. 그러나 이 조각은 오로지 표면이에요. 물질 없죠? 볼륨 없죠? 덩어리 없죠? 다 빠져나갔죠? 선밖에 없어요. 선으로 이루어진 조각이에요. 세상에 선으로 이루어진 조각이라니, 덩어리가 없는 조각이라니, 선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근데 선은 뭐죠? 회화의 영역이잖아요. 선은 회화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나뭇잎은 이미 있는 나뭇잎에 기생해 나가는 거예요. 표면밖에 없는 나뭇잎에 기생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뭇잎을 지어냈다, 나뭇잎을 모방했다, 나뭇잎을 묘사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네, 그냥 나뭇잎이라고는 임의적인 물질 같아요. 주제가 의미 없어요. 아무 주제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목은 나뭇잎이에요, 리프예요. 그러나 제목은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걸 보는 순간 무지하게 헷갈리면서도 의미심장한 거는, 이거는 조각이기도 하고 회화이기도 하고, 조각과 회화의 경계를 싹 타고 넘어가는 벽면에 기생하잖아요. 벽은 회화의 영역이잖아요. 벽에 턱 걸렸어요. 회화죠. 그러나 이건 물질이죠. 그게 조각이에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조각을 보면, 조각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이거 나뭇잎 바라보셨죠? 나뭇잎 우리가 확인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선은 어떻게 되죠? 다 이 구멍 속으로 빠져나가서 벽에 튕기죠. 벽에 부딪히겠죠. 즉 시선을 무력화시키죠.
조각을 보지만 어떤 덩어리로 우리 시선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이로 빠져나가는 시선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빠져나가잖아요. 구멍 사이로 빠져나가게 만들잖아요. 덩어리 표면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적 조각은 덩어리 표면에 부딪히는 시선을 안기지만 이거는 덩어리 속으로 다 빠져나가서 결국은 덩어리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요. 벽에 부딪히고 죽지요. 장렬하게 죽어요. 시선들은. 이것을 시선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즉 시선을 무력화시킨다는 말은 물론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분명히 판독하는 여전히 망막이 호소하긴 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조각과 회화처럼 망막 중심주의적인 미술은 아니죠. 망막에 분명히 보여지긴 하지만 망막에 다시 빠져나가게 만드는 조각, 회화라고 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조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을 수 있어요. 접으면 가방에 넣고 다녀요. 용다에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가는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서 고속버스로 종이 가방에 저걸 접어서 들고 와서 쭉쭉 펴서 걸고 가면 됩니다. 용다에 대전에서 부르려면 최소한 3, 40만 원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용다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인부를 동원하거나 도우미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들고 와서 펴서 걸어놓고 끝나면 접어서 들고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들고 내려갈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잘 팔리니까요. 잘 팔리겠죠. 당연히 잘 팔려. 왜 팔릴까요? 이런 의미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저 인간이 저렇게 해설을 꿈보다 해몽이 좋은 해설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해설과 이런 독해가 이런 인식이 이 작품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면 이 작품의 가치는 상대로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작가의 작품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많이 팔립니다. 특히 이 나무는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이건 걸어둬도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거실 같은데 이런 깨끗한 흰벽이 있다면 더 걸어둬 보세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쫙 나뭇잎 하나 걸리는데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하면서 그림자를 쫙 투여시켜주고 크게 부담도 안 주잖아요. 선밖에 없으니까. 이런 조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조각의 운명이 되거나 조각의 새로운 취가 됐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조각은 특정 장소에 개입하는 임의적인 물체가 그 공간에 들어온 관객의 신체에 관여하는 릴레이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조각이라는 물질은 많이 상실되고 비조각적 재료, 비물질적 재료들이 선호되고 있다. 세 번째, 기존의 회화나 조각이라는 견고한 장르 개념은 무의미해지고 회화와 조각 그 사이를 가로질러 가거나 그 두 개를 타고 넘어가는 그 두 개를 끝없이 교란시켜가는 의미로 전통적 조각 개념의 장르는 이미 부식되어 가고 있다. 오늘 다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장소 특정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장소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사건을 일으키는 임의적인 물체가 오늘날 조각의 운명이 됐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동시대 현대 조각의 추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